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순천갑 선거구가 관권 선거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소병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소 예비후보가 노관규 시장의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는데요. 소병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노 시장이 소병철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공공연하게 퍼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손은모 예비후보도 노관규 시장의 비선 조직들이 일부 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권 선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소병철 손은모 후보 측은 관련 내용으로 고발장까지 제출했어요. 노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총선 후보들의 비판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총선용 정쟁이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선거 개입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라. 라고 했습니다. 총선 다가오면서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잡음과 논란보다는 정책 대결로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나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조례동 완충 녹지대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근 상가 점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가 순천시 조례동 중심도로 주변 완충 녹지대에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일시에 진행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근 상가 점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완충 녹지 도로의 재해 위험이나 차량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생활 공간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조성한 녹지 공간인데요. 순천시는 수년 전부터 완충 녹지를 활용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 조례동 도로 주변의 일부 상가 점주들이 이 순천시가 수년 동안 완충 녹지 사업을 진행한다며 주변 상인들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대 상가 주차장들을 사용할 수 없게 파헤쳐 놓고 있어 영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인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하는 주차장이 파헤쳐짐으로써 영업에 손실이 크다고 밝히고 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공사를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마쳐야 하는데 어떤 곳은 파헤치고 어떤 곳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더 커질 텐데 순천시가 공사를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속사정 있습니까? 네, 사업 구간 일부 점주들의 민원 제기에 대해 순천시 관계부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의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우선 매입된 토지들에 대해 연차별로 완충 녹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아직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 구간에 대한 일괄적인 공사는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순천시의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수년째 소송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상가 점주들은 순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상가들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소송이 몇 년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입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순천시는 사업 구간 내 일부 토지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수년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매입은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이 나야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소송이 좀 빨리 마무리되고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정인화 광양시장이 취임 이후 주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는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행안부가 진행한 광양시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네, 광양시가 2023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낮은 민원 서비스 평가는 취임 이후 줄곧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강조해온 정인화 시장의 시책 추진과는 정면으로 어긋난 평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인화 시장의 적극적인 대민 접촉 시정 스타일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파급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지난주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와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행안부는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 고충 민원처리 분야, 민원 만족도 등 총 6개 항목의 평가 지수를 조사해 종합 등급을 지자체별로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 광양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다등급을 받았는데요. 2020년도 평가에서 56.5점을 기록해 최하위 마등급을 받은 이후 이 광양시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는 나등급으로 상향되었고 2022년도 이 나등급으로 비교적 우수한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 또다시 등급이 뒷걸음질을 친 상황입니다.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데 좋다가 떨어지면 당연히 욕을 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니다. 광양시가 지난해보다 올해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 어떻습니까? 네, 광양시의 지난해 민원평가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민원행정 전략 부분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요. 민원제도 운영은 다에서 라로 한 단급 낮아졌고 민원 만족도 역시 나에서 다로 떨어졌습니다. 고충 민원 처리 분야는 다등급을 겨우 유지했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다에서 무려 마등급까지 2단계나 추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의 하락도가 높았는데 지난해 정년도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던 권익위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연이어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도의 결과가 낮게 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평소 민원인 마음을 헤아리는 공직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공직자들에게 당부해 왔는데요. 얼마 전 청렴도 평가에서 하락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민원 서비스 분야의 지표까지 연이어 하락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하락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와 관련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올해 들어서 여수시가 공영주차장의 무료 운영 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했습니다. 2시간이었었는데요. 물론 일부라고는 합니다만 지역 일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시간 무료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여수시가 관내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자 지역 일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의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운영 축소 문제를 제기하며 무료 주차 시간을 기존의 2시간으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 당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2시간으로 무료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여수시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관광 활성화나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2시간 무료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올해 1월부터 기존 운영 방침대로 무료 주차 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무료 주차장 이용 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수도시관리공단은 코로나 종식에 따라 이 공단의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1시간 무료로 전환되면서 이 2시간 무료 정책에 익숙해왔던 시민들로서는 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주차장 인근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관리공단에서 공공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한 행정을 펼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도시관리공단의 조치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며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을 비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무료 주차시간 단축 조치가 전문가 간담회나 시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여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 공영주차장 단축 조치가 이 단순히 주차비 절감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시 2시간 무료 주차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배가 고프세요? 꼬르륵 소리가 뭐 천둥 치는 줄 알았습니다. 감출 수가 아니, 없네요. 밖에 천둥 치는 거 아닌가? 요즘 비가 감출 계속 수가 오니까 예, 옆에서 천둥 소리가 났어요. 네, 항상 배가 고픕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나 봐요. 예. I'm still hungry. 예. 음. 근황 어떠신지 여쭙게 먼저 이 변호사님. 아 요즘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책을 좀 읽으시나요? 다들? 책을 종이책을 좀 읽으세요? 못 보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책을 늘 보고 싶지만 이렇게 눈으로만 봐요. 표지만 보고 그러는데 요즘엔 이렇게 전자북도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도 좀 생기고 해서 좀 책을 좀 보려고 하다가 최근에 다들 읽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린 왕자를 좀 봤어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책을 읽었다고요. 좀 날씨 얘기 아니고 다른 걸 좀 해보려고.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아무리 바빠도 좀 가끔 책을 한 번씩 좀 읽으시는 게 어떤지 어떠세요? 변명이라고 변호사님.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왜 일하는 분들의 사람마다 그 일하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저도 그렇고 매번 뭐 활자도 봐야 되고 뭐 기사 같은 것도 계속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두 분은 또 계속 뭐 또 쓰고 읽고 하는 게 또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집에 가면은 책 볼 엄두도 안 나고 책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굉장히 제 생각과 부합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글 읽는 게 직업인데 쉴 때마저 글을 읽으려 이거 좀 그렇다. 그래서 기사는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니까 또. 예, 책을 좀 멀리 하다가 저도 이제 이 변호사가 똑같이 어플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네. 전자책 같은 게. 그래서 차 타고 다닐 때 들으니까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아 오디오북을 들으셔요? 네. 혹시 어떤 책을? 아, 두 분은 모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린 왕자를 이야, 네, 지난주부터 역시 좀- 부부는 갑자기 좀- 통했다. 와. 예, 별로인 기분은 뭐죠? 그러니까 별로 통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뭐예요? 좀 그렇네요. 예. 무슨 어떤 서로 각자의 공간인가? 어린 왕자가 이제 머릿속에 또 있으신 게 아닌지. 뭐 어떤 꿈꾸는 뭔가 이상적인 것이. 아니 뭐 철학적인 뭔가- 사고를 할 나이 정도가 됐다고 봐야겠죠. 동심 아니면 그냥 네.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아무튼 많은 걸 부부는- 알게 되네요. 이렇게 부부는 강강을 통했네요, 물어봐 진짜. 주셔가지고. 예. 아니 우리 소통은 안 하거든요. 텔레파시로 소통을 하시는 그래요? 것으로.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근황 이야기 해보고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죠. 어떤 판결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그 주민 소송이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 제도인데요. 네. 이거가 이제 실제로 소송에 대해서는 들어본 일이 좀 드무실 것 같아서 맞아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좀 결정이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좀 가져왔어요. 이제 사건이 이제 용인 경전철과 관련된 주민 소송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최근에 또 원심 그 파기환송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나온 건데 지금 한 10년 정도가 되는 사건인데요. 그 용인 경전철이 2010년 6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0년에 완공은 됐지만 실제 개통은 13년에 이제 4월에 개통이 됐는데 이 개통이 늦어진 것도 뭐였냐면 용인시하고 이 이제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의 이제 그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 끝에 용인시가 국제 중재 재판까지 이거를 갔는데 패소를 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8,500여 원을 물어줬다고 해요. 8,500억이요? 네, 어기고 그다음에 2016년까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295억 원도 지급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 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이
이제 당시에 이 이제 수요 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엄청 적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용인시에 계속 재정난을 이제 이게 부추기는 주범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2013년 10월에 당시 이제 시장과 정책 보좌관을 상대로 1조 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와.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1, 2심에서는 주민 소송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받아주지 않다가 대법원에서 이거 된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결정이 나온 이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이 이제 주민 소송을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네. 자 원래는 이제 주민 소송은 주민 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제 관련 법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이 사건은 감사 청구와 그 소송이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민 소송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예. 대법원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관련만 있으면 되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주민 소송 자체가 적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이게 주민 소송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주민 소송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당 시장이나 그 이제 그 직원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14억 원 상당을 이정문 전 시장, 전 용인시장과 그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그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청구하라라는 결정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청구돼서 얼마를 배상해줘라가 아니라 청구를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허가를 내준 그렇죠. 거고 그런 형태의 소송을 제기해라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 예.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어때 주민 소송이 있으려면 사전에 주민 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대원칙이니까 모두 다 아는 건데 예. 주민 감사 청구를 한 사안과 주민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완전히 동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법리적인 쟁점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대법원이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관련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아준 거 그거 자체가 좀 이제 법적 의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고 예. 뭐 시장이라든지 관련된 뭐 정책연구원이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정을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시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뭐 배상 책임까지 인정을 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럼 조금 더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또 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화재 판결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주제로 넘어가죠. 자,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보험 처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산업재해 카르텔 감사에서 의심 사례 883건 가운데 한 절반 정도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요,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일하다가 다친 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노무사가 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산재보험법 위반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꽁트로 들어보시죠. 아이고 봄에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게 말이야 그 여름보다 더 오네 더워. 아유 이럴 때는 그냥 집안에서 일찌감치 저녁이나 해먹고 자는 것이 상책이야.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예, 그 양수기 점검이요. 이 비 난리통에 지금 양수기 점검을 어찌한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뭔 전화요? 지금 나가봐야겠는데 그 회사에서 양수기가 잘 돌아가는가 가서 보라고 그러네.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뭔 점검이요? 사람 당기지도 못하겠구만. 일단 얼른 갔다 와보라네. 뉴스입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 폭우에 양수기를 점검하던 관리인이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뭐요? 저거 우리 남편 갔던데 아니요? 오메. 그래도 나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 여기 어디 회사 연락처가 있을 텐데. 여보세요? 아유 그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으면 산재 처리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조사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한 게 남편분께서 양수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바닷가를 그냥 혼자 서성거리시다가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바본가요? 회사 전화 받고 그 비가 쏟아지는 대로 달려나가서 그리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정말 사투리 연기를 너무 저기 그럴 수 있죠. 예. 표준말을 너무 쓰다 보니까요. 예. 아니 내용이 깝깝하다고.
이 내용이 뭐 사투리와는 관계없이 조금 그 네, 깝깝한 심각해요.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들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꽁트 사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회사에서는 개인이 그냥 서성거리시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산재 처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 결국에는 산재 처리라는 것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처리를 받으려면 우선 업무상 재해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우선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꽁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에서 양수기 점검을 하라는 회사의 전화를 받고 나갔잖아요. 회사의 근데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 측 말에 따르면 어쨌든 뭐 바닷가를 혼자 서성이다가 업무하고 상관없이 혼자 산책을 하다가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안을 뭐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양수기 위치가 뭐 바닷가 쪽하고 뭐 가까웠다라든지 그래서 양수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바닷가를 꼭 지나가야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닷가에 인접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어떤 양수기는 사실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와이프한테는 양수기 점검하라고 나간다고 말을 하고 혼자 바닷가에 산책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당연히 산재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업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출퇴근 과정에서 그 통상에 이용하는 경로였는지, 그러니까 근데 바닷가를 산책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닷가를 산책을 해야만 양수기를 점검하러 갈 수 있는 뭐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통상의 경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통상의 경로를 그러니까 출퇴근 과정에서 이용하는 통상의 경로에서 뭐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거나 뭐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다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른바 뭐 출퇴근 시 재해 이런 자연재해를 포함해서요. 통상적인 그런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에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예들이 많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송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가 퇴근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평소 퇴근길과 다른 경로를 선택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 있었고, 또 뭐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어쨌든 폭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한 경로가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였다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산재 보험 처리하는 게 진짜 까다롭고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것도 참 지난한 싸움이라고 이제 듣기도 했었는데, 그 앞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사례를 상당히 많이 적발을 했더라고요. 뭐 노동부가 앞서 이제 지난 20일인가요? 발표를 했죠. 그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이런 각종 신고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접수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55%에 해당하는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예. 그리고 이 적발액이 113억 2,500만 원에 해당한다라는 자료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정수급은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산재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업무상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아니면은 근무 환경에서 다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집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업무상 처리를 하다 다친 걸로 해서 산재 처리를 받는다는 거, 이런 거 좀 약간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부정수급 사례가 이제 적발됐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금액대도 많습니다. 뭐 100억대, 뭐 113억 2천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 보니까 이제 노무사가 개입한 사례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도 입증을 해야 되고 인과관계도 입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무사 또는 뭐 변호사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정수급 사례가 486건이나 됐었고 적발액도 지금 113억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다든지 산재 처리를 할 수가 애초에 없는 사례를 산재 처리로 이렇게 좀 꾸며준다든지 이런 과정에 노무사가 개입한 사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했고 올해 1월 18일부터 2주간은 노무법인을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위법 정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A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을 승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소개하고 저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야겠죠. 근데 진단을 받게끔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병원도 소개해주고 진단도 받게 해주겠다.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임료를 수수를 했는데 이 소음성 난청이 승인돼가지고 4,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30%에 해당하는 수임료로 1,500만 원을 노무법인에게 지급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도 적발이 됐고 그거 별도로 원래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일을 맡겨서 일 처리할 때는 당연히 변호사나 노무사가 일 직접 처리를 해야겠죠. 물론 그에 수반되는 어떤 보조 업무는 사무장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상담 신청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산재 신청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장만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노무사나 변호사는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사무장한테 주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뭐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 결국에는 노무법인이라든지 법률사무소 이런 11개 사무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마음 먹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달려들면 어떻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걸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현 정부는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이런 산재법을 조금 개정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좀 부추겼다라는 어떤 취지의 발표를 한 건데요. 이제 지적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 추정의 원칙 이라는 게 있는데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 추정의 원칙이 뭐냐면 2017년 9월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근로자가 기존에는 산재를 신청할 때는 자신이 행한 업무와 자신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 근무했다라는 그 기간과 그다음에 내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던 양을 이것만 충족이 되면 그 뭐 반증이 없는 한 현장 조사 같은 것도 생략할 수 있고 이 근로자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근데 법적 근거가 이제 모호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산업재해 그 시행령에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약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또 일부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로는 이제 그 요양 기간을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병을 입었을 때 평균적 또는 표준적으로 필요한 요양 기간에 대한 기간의 그런 그 요건이 없다 보니까 또 이걸 또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 노동부가 발표한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제도상의 어떤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노동계는 반발이 있어요. 네, 그렇죠. 방금까지 말한 것은 어떤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번 정부가 사실 노동계랑 뭐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런 식의 발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산재 승인 건수 대비 그 추정의 원칙, 아까도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을 굉장히 완화한 것. 그러니까 실제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미미했다라고 해서 뭐 비율이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실제로 산재가 승인된 거에 비하면. 그래서 뭐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적인 비약이다라는 이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위법 사항들을, 그러니까 노무법인의 사무장들이 저지른 일부 위법 사항들을 산재 전반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켜서 마치 이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노동계는 또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고 우리가 이걸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정수급을 하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행정적으로는 부당하게 이득한 그거의 배액을 배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고, 만약 어떤 장애 등급을 받았다면 그거를 재결정 조치가 있고, 또 이제 너무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까지 이루어지는데 형사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7조에 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자, 그러니까 부정수급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행정 처분 대상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한 중범죄라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사가 부정하게 개입한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도 뭐 있고 뭐 사무장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주셨습니다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해당 공인 노무사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징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그 형사처벌에 그 127조에 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이런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 법에 의해서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죠. 네, 산재보험 처리 뭐 부정수급한 사례 말고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은 그 산재보험 처리 안 되게 뭐 회유한다거나 뭐 불이익 주는 경우들, 이게 더 많고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면 산업 현장에서 어떤 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노동자들이 그 산재 보상 처리를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직장 내 분위기예요. 회사에서 밉보일까봐. 그렇죠. 산재 접수를 하는 순간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산재 접수를 하는 순간 일단 근로감독관이 파견이 되고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산재 접수하지 말고 공상 처리로 하자. 네가 이제 적정하게 배상받을 금액을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가 그 돈을 줄 테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산재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회유하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협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너 하기만 해봐.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보자. 문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 법 좋아하니까 법대로 한번 해봐라. 너 그 뒤에 네가 온전할 수 있는지는 뭐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산재 신청을 하고 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이런 권리 자체는 모두 노동자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특히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서명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산재 승인 결과 자체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사업장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산재라는 거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업무상 재해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사용자가 이거를 게을리하게 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과 처분까지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이걸 무마시키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 노동 현장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분들이 근로자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혹은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조언 주실 만한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일단 내가 받을 수 없는 돈을 받게 해주겠다. 근데 그 액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혹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사례들을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잡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잡아냈을 때 그 페널티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부정수급한 액수의 2배를 토해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따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했을 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기 저 능력 있는 노무사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뭐 해야지 그랬다가 이제 범죄자가 되고 재산적인 피해까지 그러니까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은 내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추가적으로 그렇죠. 발생한다.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 그 페널티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시겠다라면 제가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베팅으로 봐야 될지. 네, 뭐 근데 좀 리스크가 너무 큰 도박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산재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오늘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진짜로 산재 처리 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리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문턱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양산할 수 있다는 점들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겠죠. 예, 이 변호사님은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그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것도 그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되게 민감하게 마치 일부의 사례를 두고서 마치 뭐 무슨 유행어잖아요. 현 정부의 카르텔이라는 네, 단어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산재로 처리돼서 보험이 지급되는 거에 보면 아까 말한 게 뭐 0.3%에 해당한다. 그 부정수급 사례 그랬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이제 공격하려는 아니면 또 개선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엔 또 수치로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위를 둘러보면 뭐 동네마다 이웃들을 위한 일이면 언제나 먼저 앞장서는 동네 영웅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고액 기부, 뭐 대대적인 봉사 활동은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의 작지만 진심 어린 봉사들이 세상을 밝게 하는데 오늘은 그런 동네 영웅을 또 찾아오셨어요. 네, 이 순천 매곡동에서 칭찬받을 훈훈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이 얼마 전 순천시 매곡동에 살고 있는 김종성 어르신이요. 무려 10년여 동안 순천 웃장과 매곡동 일대를 돌면서 모아온 폐지를 팔아서 모은 200만 원을 이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과 학생, 이웃 등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이 순천시 매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과 2013년에도 폐지를 모아 지역에 쌀과 장학금을 기부했는데요. 이 수년간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폐지를 줍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는 김종성 어르신 만나봤습니다. 순천시에 사는 김종성입니다. 폐지를 주어서 돕기를 하신 거죠. 예, 처음에 어떻게 폐지를 모으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죠. 제가 이제 이 잔차포르잖아요. 잔차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고를 마치게 돼요. 이제 한 것도 이렇게 중고를 이렇게 조립해서 마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잔차 박스가 나와요. 그 위에다가 이제 부품을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제 중고라도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 팔기 위해서 부품을 이렇게 쭉 말려놨어. 근데 잠깐 눈 본 사이에 그거랑 박스랑 싹 갖고 와쁜 거야. 얼마나 허한지 그 농난 거 빗겨갖고 칠해가지고 말리도록 그거 좀 이렇게 말려놨는데 그걸 가져가 쁜 거예요. 엄청나게 화도 나고
일이 막 고생해갖고 말려서 이제 조립을 놔둔 것인데 그놈이 쏙도 없을게 이제 한 대는 못 조립해 본 거지. 그래서 요것을 나가 못하고 그 앞에는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안 줘야 되겠다. 내가 모아갖고 내 나름대로 해야 그게 계기 된 거예요. 나가 직접 이제 수거를 하게 됐죠. 이거를 모아서 200만 원을 모으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생이 심해요.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 작품이 40분 걸려요. 이렇게 모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40분. 왜냐하면 요것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요걸 2개를 오토바이 싣고 가는 거예요. 고무상으로. 그럼 얼마예요? 2,800원 나와요. 조금 많으면 3,200원. 70kg면은 보통 70kg를 싣고 가요. 70kg면 2,800원. 근데 이만큼의 박스가 매일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매일 나오진 않죠. 상당한 많은 시일이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고생도 엄청나게 하고 또 위험성도 조금 있고. 위험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죠. 이거 갖고 하다가 오토바이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져. 그러니까 한 번씩 싣고 가면 어쩔 때 그 위험한 데 갈 때는 기도고 가요. 기도고. 거기가 공무상을 가는 데가 강변도로에서 차도가 아니고 인도만 가는 다리가 있어요. 인도만 그걸 고무상을 가려면은 그러면 그가 상당히 난코스예요. 그때부터서 기도고 간다니까요. 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냐? 나 갈등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했다 하면서도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아침 일어나면 의뢰끝 잔차 타고 나가서 이거 수집해갖고 이렇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이끌어온 거예요. 아침에 이걸 박스를 가지러 문 앞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그것이요. 어떤 마음이 든가 아니라 한 마리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면 그냥 나갈 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어요. 비 온다라 우산 쓰고 나가고 이제 젖어서 못 주운 거 어디 마른 것만 있으면 몇 개 들어가고 박스뿐이 안 보이지 어떻게 보면. 많이 실수도 했어요. 저기 오르고 가서 박스인 줄 알고 보면 나무 그 박스 비슷한 색깔이면 가보면 아닌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에서 건강원이랄지 여기 이제 미장원이랄지 여기 식당 여기랄지 이런 데서 박스가 나오면 자꾸 여기다 갖다 이제 모아놓은 거 이렇게 이제 갖다가 또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맛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웃에 한 우짱도 뭐 오늘 장날인 게지만 장날도 이제 보고 뭐 박스 나오면 전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모으셔가지고 200만 원을 만드셨잖아요. 한마디로 로또를 해갖고 당선돼갖고 기부한 것보다도 고생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이건. 그만큼 파운드가 센 거예요. 봉사 정신의 파운드가 나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 마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더. 제가 어렵게 살아나서 그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못 지나요. 나가 그 순천 북중학교를 다니면서 납부금을 안 내면은 시험을 안 보이고 납부금을 갖고 와야 시험을 보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곤란했는가. 시험 보면 김종성이 나와 가서 납부금 갖고 와.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게 한 번만 그런 당한 것이 아니고 또 집에 와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걸 술을 좋아해갖고 아침거리가 있는가 저녁거리 있는데도 그 분간을 못 오실 정도로 어렸을 때 그 집에 가봤자 뻔히 이것도 없고 가방을 탈락탈락 그 동심에 그런 것을 몇 건 적어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없는 것이 한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그 없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한테 동요가 딱 되는 거예요. 2009년부터서 그때 부리토끼를 한번 했고 동사무소로 2013년에는 그 어린이 제대단에 또 한번 했고 또 이제 중간에 이 시장에 나온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나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또 그 개인적으로 그 봉사하는 일도 있고 여기서 이제 파는 그 야채 이렇게 파는 장날에 파는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 땅에서 야채를 이렇게 길어갖고 와서 파는 할머니요. 불이 나고 집이 날아가 버렸다 이거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돈 20만 원을 나가 줬어요. 나도 뭐 많은 그 뭐 입장도 부자도 아니고 나도 뭐 20만 원.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디로 할까? 동으로 할까? 단체로 할까? 이제 나 혼자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뭐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놈을 받아갖고 뭐 이제 중간중간 탁 모아놔요. 이제 이불 속 그 나 머리 위에다 나면 한 몇 년 동안 먹을 게 옷이 딱 붙어갖고 돈을 실수걸 정도로 동전 깍통 요만한 데 오면 탁 넣고 1,000원짜리는 탁 이래. 그래가지고 난 이제 그놈을 다 짚을랑게 요만큼 돼갖고 은행에서 5만 원짜리 교환했고.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차곡차곡 모아갈수록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예, 그것이 참말 좋았어요. 그 양이 돈 얼마인데 1,000원짜리 5만 원이면 요만큼 돼요. 10,000원짜리는 한 장이지만 1,000원짜리는 요만큼 돼요. 두께가. 이것을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난 남을 위해서 한다. 그게 딱 날 신조가 뭐냐면 그만큼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건강 주시고 뭐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해본 사람이 아는데 봉사를 할 만큼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도와주면 그 이상의 나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끈을 못 놓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나이가 지금 만 78세인데 아직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 준 것도 그런 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맨날 병원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봉사를 하다 보면 나한테 그만큼 득이 되는구나 한 것을 애절하게 느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끈을 못 놓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나 일생의 일부분이라고도 봐야죠. 2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5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나